남자 옷을 입은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모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부친을 따라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17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지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인물이 잘생겼고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으므로 보는 사람들은 그가 속이 텅 비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후에 부모가 연이어 세상을 뜨자 혈혈단신이 된 그는 초학 훈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 마을 안씨 집에 명사의 후예로 홀로 남은 딸이 있었지요. 아가씨는 어려서부터 여간 총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친이 살아있을 적에 글을 가르쳤는데 한 번 배운 것을 잊는 법이 없었지요. 총명한 딸을 두고 부친은 늘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여학자가 있는데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유감이구나. 부친이 사망한 뒤 어머니도 남편의 뜻에 따라 명사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 하면서 3년이 되도록 성례를 시키지 못했는데 그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부인이 아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부인은 글을 쓴 종이에 수시를 싸가지고 왔습니다. 아가씨가 그 종이를 펴보았는데 그것은 모씨가 이웃집 사람에게 쓴 편지였지요. 아가씨는 그 편지를 거듭 읽어보며 잘 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부인은 아가씨의 속심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분은 아주 잘생긴 젊은이인데 아가씨처럼 홀로 남은 고아입니다. 나이도 아가씨와 비슷하지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인에게 부탁하여 한번 보게 할까요? 아가씨는 수줍어하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부인은 돌아가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하였지요. 남편은 워낙 모씨와 각별한 사이였으므로 즉시 모씨를 찾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씨는 기뻐하며 어머니가 남겨준 금반지를 아가씨에게 전하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혼약이 이루어져 날을 받아 성례를 하였지요. 내외간의 의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지은 글을 보고 웃으면서 말하였지요. 얼굴은 훌륭하셔도 문장은 별로네요. 이래가지고 언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아내는 엄한 스승처럼 밤낮으로 글 공부에 힘쓰도록 남편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모 씨는 과거에서 2번 다 낙방하게 되었지요. 낙방하여 지체가 꺾인 데다가 끼니를 잇기도 힘들어 그는 실심하여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나무랐지요.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그리도 골기가 없는가요? 제가 여자 머리를 남자 머리로 바꾸고 관을 쓸 수 있다면 그까짓 입신 출세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이 타는 판인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기에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버럭 내었지요. 여인이 주제넘게 시험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큰 소리를 치는군. 출세하는 것이 뭐 그리 쉬운 줄 아나? 화내지 마십시오. 시험 기일이 돌아오면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남북을 하고 과거를 보겠어요. 만약 당신처럼 낙방을 한다면 다시는 세상의 선비를 경멸하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겠어요? 당신도 한번 겪어보면 알게 될 것이지. 하지만 탈로 나면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겠는걸?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젠가 순천에 고향집이 있다고 하였지요? 제가 남장을 하겠으니 그곳으로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동생이라 하십시오. 그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남복을 하고 나와 말하였지요. 어때요? 남자 같은가요?
정말 미소년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기를 작정하고 온 마을을 돌며 작별 인사를 하였더니 친구들이 약간씩 여비를 보태주었지요. 그 돈으로 야윈 노새를 한 마리 사가지고 아내를 태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는 그의 사촌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남인 두 동생이 찾아오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침 저녁으로 잘 대접하였지요. 그리고 두 동생이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더욱 기특하여 나이 어린 하인을 구하여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물러나오게 하였지요. 동생은 두문불출하고 공부만 하였으므로 반년이 지나도록 동생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이 있으면 형이 나서서 막아버렸지요. 그런데 그 동생이 쓴 글을 보고서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감탄을 했습니다. 점차 그의 명성이 퍼져서 세가들에서는 앞다투어 그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촌형이 혼담을 꺼내면 동생은 방긋 웃기만 하였지요. 더 강권하면 청운의 뜻을 두었으므로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침 과거를 볼 때가 되어 둘이 같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번에도 형은 낙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과시에서 1등을 하고 순천부 향시에서는 4등으로 급제를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진사에 급제하여 현지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승진을 거듭하여 그 재산은 왕후를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관직이 이에 이르자 그는 신병을 핑계로 사직한 다음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빈객들이 문지방에 불이 날 지경으로 찾아왔으나 그는 사절하고 접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장가를 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촌 형수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형님 시동생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처신을 못하고 출세할 것 같지 않았기에 홧김에 제가 남복을 하고 나섰던 것이지요. 형수는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가 신을 벗고 발을 내보이자 형수가 비로소 놀랐지요. 그는 남편에게 관직을 계승시키고 자기는 다시 아내가 되어 집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돈을 내어 첩을 사들이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입신 출세하면 첩을 사서 옆에서 시중을 들게 하는 법인데 나는 10년 동안 벼슬을 지냈지만 그냥 혼자 지냈지요. 당신은 무슨 복을 타고 나셨길래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미인이 생기는 것인가요? 그럼 당신도 남첩을 두지 그랬소? 이 말은 웃음거리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모 씨는 아내의 관직을 계승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그 신분에 만족하고 평생을 두고 가마를 타거나 의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정에게 구박당한 선비. 옛날 연산군이 부당하게 선비와 벼슬 아치들을 죽이고 가두고 귀양 보낼 때의 일입니다. 이 선비도 벼슬을 하다가 귀양을 갔는데 곧 그곳을 탈출하게 되었지요. 갈증이 무척 심하던 자의 이 선비는 마침 한 처녀가 시냇가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고 달려가 물을 청했습니다. 처녀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서는 옆에 늘어져 있는 버들잎을 몇 개 따서 띄워주었지요. 길손께서 너무 급하게 마시다가 혹 탈이라도 날까 염려되어 버들잎을 불며 천천히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비는 처녀의 마음 씀씀이에 놀라 물었지요. 어느 집 처녀요? 저는 건너편에 사는 고리 백정의 딸입니다. 고리 백정은
버드나무 가지로 바구니나 그릇을 만들며 살아가는 신분이 낮은 천민이었지요. 이선비는 유배지를 탈출했기 때문에 어디에든 숨어야만 했으므로 처녀를 따라 백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숨어 살기에는 적당할 것 같았지요. 거기에다가 자상한 마음씨를 가진 처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선비는 처녀의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대뜸 사위로 받아달라고 간청하여 고리 백정의 사위가 되었지요. 그런데 한양의 귀한 집 자제로 자란 이선비는 버들고리 짜는 법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장인에게 꾸중만 들었습니다. 이선비가 양반인 것을 알 리 없는 장인과 장모는 이선비에게 날마다 일은 하지 않고 낮잠만 잔다며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버들고리 만드는 일을 시키려고 사위를 삼았는데 날마다 밥만 축내고 골아 떨어져 있으니 밥도둑이 따로 없구먼. 그 뒤로 장인 장모는 이선비에게 주는 밥의 양을 반으로 줄여버렸지요. 그래도 이선비의 아내는 남편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솥바닥에 누룽지를 몰래 긁어와 남편의 배를 채워주곤 하였지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의 정은 점점 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지요. 나라에서는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산군에 의해 쫓겨나고 귀양을 갔던 벼슬아치들이 속속들이 돌아와 다시 벼슬을 얻게 되었지요. 이선비에게도 옛날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선비가 있는 곳을 아무도 몰라 조정에서는 각 지방 관하로 그를 찾는 공문을 보내었지요. 드디어 이선비가 사는 고을에도 소문이 퍼져 이선비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초하루라 장인은 그동안 만든 버들고리를 관아에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선비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버들고리는 제가 바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장모가 콧방귀를 뀌었지요.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간도 못할 텐데 자네가 어찌 관아를 찾아가 버들고리를 바친단 말인가? 그러자 이선비의 아내가 말하였지요. 어머니는 왜 시켜보지도 않고 못 가게만 하세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인이 이번 한 번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선비는 버들고리를 지게에 높이 올리고 관아 앞에 이르렀지요. 그러고는 거침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고리백정이 버들고리를 바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고을 원님은 옛날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님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찬찬히 살펴본 뒤 그가 이선비라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지요. 자네 어디로 자취를 감췄다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인가? 조정에서 자네를 찾으려고 얼굴 모습을 그려 온 가명과 관문에 두루 돌렸다네. 나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세. 원님은 술상을 올리게 하고 옷도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원님은 감령에 이선비를 찾았다는 보고를 올리고 말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였지요. 그러자 이선비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보살펴준 처가의 인정을 저버릴 수가 없다네. 그 시절 아내는 나를 위해 지극정성을 다했지. 장인에게도 고별 인사를 해야 마땅하니 나는 일단 돌아가겠네. 자네는 내일 아침 내가 사는 곳으로 와주게나. 이선비는 올 때 입었던 옷으로 도로 갈아입고 집으로 갔습니다. 버들고리를 모두 무사히 바쳤습니다. 장모가 기뻐하며 말하였지요. 정말인가? 뜻밖의 일이로군. 우리 사위가 그 일을 해냈으니 기특하구나. 오늘 저녁은 밥을 더 주어야겠네. 다음날 새벽 이선비는 평소와는 달리 일찍 일어나 문 앞을 청소하기 시작하였지요. 우리 사위가 고리를 잘 바치더니 이제는
마당 청소까지 하는구나. 이선비는 청소를 끝낸 뒤 마당에 멍석을 깔았습니다. 무엇하려고 자리를 까는가? 장인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우리 고을 사또 행차가 있다 하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또가 이리 누추한 곳에 행차하실 리가 있나? 거짓말도 유분수지. 자네 지금 하는 짓을 보니 고리를 잘 받쳤다고 하는 것도 길에 버리고 와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장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라전이 오색으로 물들인 방석을 안고 헐레벌떡 쫓아와서 방 안에 깔며 말했습니다. 사또 행차가 곧 도착하신다네. 고리백정 부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울타리 사이로 숨었지요. 이윽고 원님이 탄 말이 도착했습니다. 원님은 말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가며 이선비에게 물었지요. 자네 부인은 어디 있나? 나오게 하지. 이선비의 아내가 절을 올렸습니다. 옷은 비록 볼품이 없었지만 용모와 거동이 아담하고 품위가 있어 천민의 여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지요. 원님이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교리의 처지가 참으로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대의 배려로 오늘에 이르렀소. 의기 있는 남자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니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이윽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같이 귀하신 분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큰데 어찌 감히 사또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또께서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신 영광이 크오나 천한 저희 집을 위하시다가 사또의 명성에 손상이 있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원님은 고리백정 부부를 불러오게 하여 술을 내리며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고리백정 진 문 밖은 사람과 말로 왁자지껄하였고 구경꾼들이 담을 친 것처럼 구경을 했습니다. 이선비가 원님에게 말하였지요. 저 사람이 비록 신분은 천하지만 내 이미 저 사람과 혼례를 올렸으니 틀림없는 나의 배필이네. 가마를 하나 빌려주면 함께 올라가겠네. 원님이 곧장 가마를 마련하고 행장을 꾸려 보내주었습니다. 이선비가 대궐로 들어가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자 임금은 가까이 오게 하여 그가 떠돌아 다닐 때의 일을 소상하게 물었습니다. 이에 이선비는 고리백정의 집에서 있었던 일, 천민 아내가 지극정성을 베풀어 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지요. 그대 아내를 미천한 첩으로 대우해서는 안 될 것이로다. 특별히 신분을 올려줄 터이니 정실 부인으로 삼도록 해라. 그 뒤 이선비는 아내와 금실 좋게 살면서 아들, 딸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 이미 끝나버린 승부. 조씨 부인이 이른 아침부터 하녀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오늘 조반은 정성 들여 올려야 한다. 마님, 언제는 제가 정성을 안 들였나요? 그래도 오늘부터는 더 성심껏 찬을 만들란 말이야. 오늘따라 조씨 부인은 기분이 매우 좋았지요. 아침상을 앞에 두고 앉은 김진사와 조씨 부인은 갓 결혼한 신혼처럼 다정한 태도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말씀드려볼까요? 무슨 꿈을 꾸셨소? 어떤 스님이 들어와서 풀쑥 거울을 내밀더니 이 거울을 항상 잘 닦아서 지니라고 이르고는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이요? 그게 바로 태몽이라는 것이지. 이제 우리도 늙음하게 자식을 하나 얻는가 보. 사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이처럼 태몽을 꾸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지요.
여보, 내일부터 후원해서 아들을 점지해 주시라고 꼭 치성을 드리도록 하시오. 예, 정성껏 100일 기도를 올리겠어요. 그 10달 만에 조씨 부인은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아들은 태어날 적부터 귀골이 장대하고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각성이었지요. 아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총명하고 기운도 셌습니다. 4살이 되던 해 천자문을 떼었고 밖에 나가서는 대장 노릇을 도맡아 하였지요. 그런데 아이가 12살 때의 일입니다. 그토록 몸이 튼튼하던 김도령이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김진사 내외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렀으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김진사 내외는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아들의 머리맡에서 울음으로 나날을 보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스님 한 분이 와서 연부를 외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어찌 오셨습니까? 저는 부처님의 명하심을 받고 조인장 댁의 도련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왜 데려간단 말이오? 조인장, 그런 게 아니오라. 조인장의 아드님은 부처님께서 점지하신 분인데 지금 잡귀에 시달리고 있으니 절에 데려다가 불공을 드리도록 하라는 분부를 부처님이 소승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였사옵니다. 그때 부인 조씨가 맨발로 뛰쳐나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말을 명심해서 들어주십시오. 대개 도령은 출가를 해야만 생명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상이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비통한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생명을 부재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김도령은 부처님이 항상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대사님은 어느 절에 계신 누구시옵니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사오나 대개 도령이 불제자가 되어 장성하였을 때 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하여 노승의 등에 엎여 강원도 금강산 어느 골짜기에 있는 남자로운 김도령은 날이 갈수록 몸이 좋아졌지요. 노승은 그에게 글 공부와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밤이면 등불 아래에서 학문을 공부하였지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도령의 나이 2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도령을 불러 앉힌 백발의 노승은 자기가 지어준 김도령의 호를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벼감아, 네가 나를 따라 이 산에 들어온 지 10년이 된다만 나는 너에게 별로 가르친 것이 없구나. 그러나 이제 너는 완전한 불제자가 되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하산하여 수많은 중생들을 구하는 데 힘쓰도록 하여라. 지금 저 아래에서는 너를 낳은 부모가 애타게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는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니 그때를 대비하여 네가 할 일을 해야 할 것이야. 스승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오나 수시로 스승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이곳에서 떠날 것이니 나를 찾을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네 꿈속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줄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스승님, 만수무강 하십시오. 눈물을 닦으며 산을 내려오는 청년 배감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김도령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그의 옛집을 찾았으나 그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집터만 있고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놀란 김도령이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니 모두 기가 막힌 소식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뒤 김진사 내외는 식음을 잃고 자리에 누운 뒤 몇 년 만에 내외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지요. 슬픔을 안고 김도령은 잡초가 무성한 부모의 묘를 찾아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부모의 묘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청년 벼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꿈에 자기를 가르치고 길러준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거라.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이다. 너로 하여금 사사로운 집안에 얽매이지 말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부모님을 극락세계로 모셔간 것이니라. 이제 곧 한양으로 가거라. 머지않아 이 나라는 오랑캐의 침략으로 국군이 위태로워질 것이야. 한양에 당도하면 네가 할 일이 생길 것이다. 곧 잠이 깬 벼감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어 한참 동안이나 사방을 두리번 거렸지요. 이윽고 꿈이었던 것을 깨닫자 다시 부모의 묘에 재배를 하고 한양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때는 광해군 시절 어느 봄이었지요. 무가 과거장엔 왕을 비롯하여 만조 백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무술에 자신 있는 젊은이들이 올라와 과거를 치르고 있었지요. 그 과거 시험장에 머리는 스님 머리를 하고 옷은 남루한 수도승 차림인 젊은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 찬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청년은 활을 들고 관역을 겨누었습니다. 군졸의 신호와 함께 활을 떠난 화살은 딱 하는 소리를 내면서 관역의 정통으로 보기 좋게 꽂혔지요. 화살 5개를 모조리 관역에 적중시킨 젊은 스님은 결국 활쏘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원은 아니었지요. 오후부터 거행되는 검술 시합에서 또 한 번 1등을 해야만 장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각 조에서 예선 통과자를 가려내어 4사람이 최후의 승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4사람이 각각 2쌍이 되어 상대편이 손을 들 때까지 사력을 다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어 최후의 결승전에서 맞붙을 청년들이 가려졌지요. 한 사람은 청년 배감이요. 또 한 사람은 괴상한 차림을 한 거안이었습니다. 이들의 검술 시합 광경을 바라보는 왕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2 사내들의 팽팽한 시합이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상대편 사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칼로 싸우고 싶소. 진검을 주시오. 그때 왕이 말하였지요. 2 사람에게 진검을 내주도록 하라. 잠시 후 진검을 들고 마주 서 있는 2 사람의 표정엔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곧이어 2 사람의 칼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일었지요. 계속해서 팽팽하게 싸우다가 털 가죽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의 칼이 벼감 청년의 허리를 향해 원을 그리며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몸을 뺀 벼감 청년이 칼을 받아치자 상대편 사내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벼감은 사내의 목에 칼을 겨누었지요. 그러자 험상궂은 사내의 얼굴에 공포가 어리면서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다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넋나간 사람들처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던 왕과 모든 관중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하기 시작하였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왕은 무술 시합장 안으로 들어와서 벼감 청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김각성이라 하옵니다. 내 평생 그대 같은 장군은 처음 본다. 이처럼 기쁜 일이 다 있구나. 이리하여 무과에 장원급제한 벼감 청년은 왕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장군 김각성을 팔도 도총섭에 명하노라. 이제 막 무과에 급제한 청년에게는 파격적인 벼슬이었지요. 그 뒤 벼감은 임금인 광해군이 국사를 그르치는 것을 볼 때마다 간언을 했습니다. 상감마마, 지금 북방의 오랑캐 족속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로 더 이상 짐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왕은 나약한 문신들과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당파 싸움과 옥사를 일으키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벼감은 더 이상 대궐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벼슬을 내놓고 대궐을 떠났습니다. 대궐에서 나온 벼감은 삭발을 하고 장삼을 구해 입은 뒤 옛날 자기가 공부하던 금강산의 암자를 찾아갔지요. 며칠 만에 금강산에 당도한 벼감은 스승이 살고 있을 암자로 찾아갔으나 암자는 보이지 않았고 벼감의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벼감은 나무를 해다가 움막을 지었지요. 그리고 부지런히 불경을 외고 몸과 무술을 더욱 연마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덧 몇 년이 흘렀고 나라의 운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벼감 대사가 어느 날 암자 옆에 있는 바위에 누워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났지요. 벼감아, 너는 빨리 세상에 내려가 중생들을 구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해라. 얼마 뒤 이 땅엔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니 힘을 다해 나라와 사직을 구하도록 하라. 우선 성부터 쌓도록 하거라.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깬 벼감 대사가 그 길로 산을 내려가니 몇 년 사이 임금은 광해군에서 인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벼감은 대궐로 들어가 왕을 찾아뵙고 강국한 어조로 아뢰었지요. 북쪽에서 오랑캐의 무리가 쳐들어올 것이오니 팔도의 성곽을 튼튼히 하옵소서. 그럼 대사에게 벼슬을 내릴 터이니 대사가 그 일을 맡아 해주시구려. 이리하여 벼감 대사는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을 다시 쌓고 성벽을 튼튼히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었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성 밖에 진을 치고 공격을 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벼감 대사는 의병을 일으켜 도처에서 싸웠는데 한 번은 부평벌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는 1만여 명의 적군을 앞에 두고 우리 군사들은 겁에 질려 사기를 잃고 있었지요. 우리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의병들이었으며 장비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벼감 대사는 홀로 말을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 대장은 나와 승부를 겨뤄보자. 이에 적진에서 장군 한 사람이 군졸 하나를 데리고 천천히 나오는데 아무리 보아도 싸움을 하러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이편을 조심스레 쳐다보며 적장은 더듬거리는 어조로 말하였지요. 장군의 본명을 말해보시오. 원수끼리 만나서 본명은 알아. 무엇하자는 말이오?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으시오. 장군의 본명이 혹시 김각성 아니시오? 그렇소만 왜 묻는 것이오? 내 눈이 틀림없구려. 장군은 옛날 과거장에서 칼을 잃고 도망간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나요. 내 이름은 용골대라고 하오. 그때는 조선의 정세를 염탐하러 왔다가 조선의 인재를 알아보고자 과거장에서 무술 시합을 해보았던 것이오. 그러다 장군에게 하마터면 목이 달아날 뻔하였지. 이에 벼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무술 시합을 하여 이번 싸움의 승부를 결정하는 게 어떻겠소? 잘 알겠소. 하지만 싸우기 전에
내가 장군을 초청하여 술을 한 잔 나누고 싶은데 의향이 어떠하시오? 술도 좋지만 승패가 결정난 다음에 진 사람의 간을 빼어 안주로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하오. 좋소. 그럼 싸움은 내일 하도록 합시다. 다음 날 아침 벼감 대사가 다시 대우를 점검하고 산을 내려가 적진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그 많던 적군들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군졸 하나가 와서 고하였지요. 저쪽에 창이 하나 꽂혀 있고 창 위에 이런 편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벼감 대사는 군졸이 내민 편지를 받아 읽었지요. 김각성 장군, 소장은 이대로 물러가오. 우리 군사들이 나서면 장군의 군사를 모조리 몰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오나 그 옛날 장군이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물러가는 것이오. 그 후 벼감 대사는 도처에서 적병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으나 조정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자 영영 자치를 감추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벼감 대사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남한 산성에 사당을 세웠는데 이 사당이 바로 청계당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의 세 딸들.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 세 딸이 있었습니다. 세 자매는 빼어나게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옥황상제는 매우 엄하고 잔소리가 심하였지요. 딸들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궁전에 가두고 외출을 금했습니다. 세 자매는 궁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 자매 가운데 막내딸 두만이는 궁전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너무도 싫었지요. 궁전에서 뛰쳐나가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 두만이는 화원에 나갔다가 벌과 나비를 보았지요. 벌과 나비가 부럽구나. 나도 이들처럼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두만이는 온종일 화원에서 지내다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두만이가 돌아보니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너도 갇혀 사니 답답하지? 너나 나나 똑같은 신새로구나. 두만이는 갇힌 새가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새를 불어주었지요. 그런데 새는 금방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두만이의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지요. 그날 저녁 궁전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두만이가 풀어준 새는 옥황상제가 매우 아끼는 새였던 것이었지요.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새를 놓아준 것이냐? 두만이가 새를 놓아준 것을 보았다고 한 신하가 말하자 두만이는 옥황상제에게 불려갔지요. 내가 아끼는 새를 제 멋대로 날려보내.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넌 이제부터 네 방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화원에도 나갈 수 없다. 두만이는 새를 놓아준 벌로 방에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만이는 창문을 열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지요. 그곳에는 하늘을 찌를 때 솟아오른 돌과 그 돌에 둘러싸인 연못이 있었습니다. 저 연못 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가련하게 되었을까? 두만이는 신세 타령을 하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때 언니들이 두만이를 찾아왔지요. 두 언니는 두만이가 우는 것을 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두만아, 갇혀 지내니까 힘들지? 아바마마께 사죄하고 화원에라도
나가. 나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인간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고 싶어. 두만이는 창가로 다가서더니 인간 세상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봐. 거울처럼 맑은 연못이 보이지? 난 저 연못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싶어. 언니들은 연못을 바라보았지요. 저 연못은 천지인데. 언니, 우리 같이 천지에 목욕하러 가자. 응? 언니들이 아바마마께 꼭 승낙을 얻어줘. 알았어. 우리가 아바마마께 잘 말씀드려 볼게. 언니들은 옥황상제를 찾아가 인간 세상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지요. 아바마마,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산에 내려가 천지에서 목욕만 하고 돌아올 거예요. 두 딸들은 옥황상제에게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럼 너희 둘만 다녀오너라. 두만이는 안 된다. 두만이는 이 소식을 듣고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요. 언니들은 다시 옥황상제를 찾아가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바마마, 두만이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저러다 두만이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좋다. 두만이도 데려가거라. 그 대신 천지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그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아바마마, 고맙습니다. 다음날 세 자매는 비단 옷을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을 한 뒤 무지개를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세 자매는 천지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지요. 그리고 옷을 훌훌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만이는 목욕을 하니 날아갈 것 같았지요. 언니, 여기까지 왔는데 목욕만 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기 아쉽지 않아? 우리 산을 한 바퀴 돌아보자. 두만이의 제의에 언니들은 함께 산속을 다니며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고 해가 진 바람에 무지개 다리가 없어져서 하늘나라로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큰일이 났다며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그러나 두만이는 태평스런 얼굴이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뭐해? 초롱 속의 새처럼 갇혀 지낼 텐데 잘 되었어. 실컷 돌아다니며 놀다가 늦음하기 하늘나라로 돌아가자. 그때 옥황상제가 세 자매가 주고받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벼락을 치듯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고얀 것들, 당장 올라와서 벌을 받아라. 언니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두만이는 태연하게 말하였지요. 언니들, 하늘나라로 돌아가 아바마마께 벌을 받느니 차라리 동해 용궁으로 가자. 용왕님은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분이시래. 그분에게 부탁하여 아바마마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게 하자. 두 언니들은 두만이의 말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곧장 동해를 찾아가기로 하였지요. 세 자매는 동해를 어떻게 찾아갈지 의논했습니다. 먼저 두만이가 말하였지요. 각자 길을 찾아가고 나중에 동해 용궁에서 만나자. 그때 첫째 언니가 반대하였지요. 그건 안 돼. 각자 길을 찾아가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죽으나 사나 같이 가야 해. 두만이와 첫째 언니는 서로 양보하지 않고 계속 다투었습니다.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옥황상제는 세 딸이 한 곳에서 놀지 못하게 천지물을 흩어버렸지요. 그리하여 천지물은 남북으로 갈라져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는 남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타고 동해를 찾아 떠났지요.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둘째의 이름 압록이 이름을 붙여 압록강이라 불렀습니다. 첫째는 북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타고 동해를 찾아 떠났지요.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송화의 이름을 붙여 송화강이라 불렀습니다. 천지물을 흘러버린 옥황상제는 다시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보이지 않는데 두만이 혼자 연못가에 서 있었지요. 저 녀석 보게 멀쩡하게 서 있네. 옥황상제는 산에 서리와 눈을 퍼부었습니다. 그리하여 1년 내내 아름답던 산은 흰 눈을 머리에 뒤집어서 백두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천지물은 꽁꽁 얼어붙었지요. 그래서 두만이는 물줄기를 타고 동해를 찾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지요. 두만이가 살펴보니 하늘나라에서 풀어준 그 새였습니다. 새는 두만이의 머리 위를 날며 살짝살짝하고 울었지요. 그게 무슨 말이지? 나보고 살짝 뛰라는 것인가? 두만이는 그 자리에서 살짝 뛰었습니다. 그러자 두만이의 몸이 휙 날아가 동쪽 산 기슭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거기는 아직 따뜻하여 바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두만이는 그 물줄기를 타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줄기를 두만이의 이름을 붙여 두만강이라 불렀지요. 이리하여 세 자매는 저마다 길을 찾아서 동해 용궁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용궁에서 다시 만나자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지요. 세 자매는 동해 용왕을 만나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동해 용왕에게 간절하게 청하였지요. 용왕님, 저희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초롱 속의 새 신세가 될 게 뻔하지요. 그러니 저희들을 이 용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렴. 용왕의 승낙을 얻은 세 자매는 동해 용궁에서 즐겁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금강산 매바위. 옛날 금강산 근처에 있는 어느 마을에 공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남의 땅은 무슨 수를 쓰든지 빼앗아 제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땅은 공씨 땅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공씨의 땅을 빌려 농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씨가 사는 마을에 매 사냥꾼이 나타났지요. 매 사냥꾼은 보통 매보다 몇 배는 더 큰 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매는 놀라운 사냥 솜씨를 지니고 있었지요. 공씨는 그 사냥꾼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씨는 매를 보자 무척 탐이 났습니다. 공씨는 매를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매 사냥꾼에게 물었지요. 저 매는 어디서 구하셨소? 매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이 매는 고조 할아버지께서 새끼 때부터 집에서 기르셨지요. 뭐라고요? 4대째 기른 매라면 150살쯤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지요. 나이가 그리 많으니 다른 매보다 덩치가 큰 것이지요. 이 매는
노루 사슴도 잡는답니다. 공씨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떤 날은 곰 사냥도 하지요. 그때는 매 덕분에 목돈을 벌어 주머니가 두둑했습니다. 매가 곰까지 잡는다. 저 매만 있으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겠군. 공씨는 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볼수록 탐이 나는 보물 같았지요. 저 매를 나에게 넘기시오.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소. 아니요, 싫습니다. 이 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생계를 잇고 있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어르신께서 아무리 값을 후하게 쳐주셔도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몇 대에 걸쳐 먹고 살 수는 없지요. 돈이 싫다면 땅을 주겠소. 당신네 가족이 몇 대에 걸쳐 부쳐 먹을 만한 땅을 말이요. 매 사냥꾼은 구미가 당기는 채 눈을 깜빡이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매값으로 땅을 받도록 하지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땅을 주셔야 합니다. 줬소. 그리하여 공씨는 매 사냥꾼에게 땅 문서를 주고 매를 넘겨받았습니다. 드디어 매가 내 것이 되었군. 난 땅이 아깝지 않지. 나중에 그럴듯한 핑계를 대어 또 땅을 가로채버리면 되니까. 그날 밤 매 사냥꾼은 마을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씨에게 빼앗겼던 땅 문서입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잘 간수하십시오. 매 사냥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땅 문서를 나누어 주고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공씨가 매를 데리고 사냥에 나선 것은 다음 날이었지요. 머슴들과 함께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공씨는 매를 날려보냈지요. 곰을 잡아오너라. 매는 사냥감을 찾아 숲 위에 빙빙 맴돌았지요. 공씨는 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매가 곰을 잡으면 좋겠는데. 공씨가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 때 매가 사냥감을 찾았는지 화살처럼 아래로 내리꽂혔습니다. 공씨가 흥분하여 소리쳤지요. 얘들아 서둘러라. 매가 곰을 잡으려나 보다. 공씨는 머슴들을 앞세워 매가 간 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근방을 이잡듯 뒤져도 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게야? 공씨는 발길을 돌려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산 입구까지 내려왔을 때 큰 길 옆 봉우리에 매가 앉아 있었지요. 내 애간장을 태우더니 여기 있었구나. 이리 오너라. 집에 가자꾸나. 하지만 매는 공씨를 보고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우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야. 공씨가 아무리 외쳐도 매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씨는 보다 못해 매를 향해 돌을 던졌지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는 돌을 맞는 순간 몸이 2배로 불어난 것이었지요. 공씨는 다시 돌을 집어들어 매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매의 몸이 2배로 늘어나 처음의 4배가 되었지요. 하지만 공씨는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매는 돌을 맞자 공씨를 잡아먹을 듯 무섭게 쏘아 보았던 것이었지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공씨는 병을 얻었습니다. 헛소리를 하며 며칠을 몸져 눕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지요. 공씨에게 땅 문서를 받고 매를 넘긴 사냥꾼은 바로 금강산에서 돌을 닦는 도사였습니다. 그는 공씨가 땅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의 땅을 모두 가로챘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공씨를 혼내주고 마을 사람들의 땅을 되찾아 주려고 일부러 매 사냥꾼이 되어 마을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매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봉우리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그리하여 바위로 굳어져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매 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뱃속 아기에게 찌른 침. 옛날 어느 마을에서 아이가 나오지 않아 고생을 하는 산모가 있었지요. 무려 7일 동안이나 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산모와 아이가 모두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다가 그 사정을 듣게 되었지요. 방씨는 즉시 산모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 산모의 맥을 짚어보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모의 아랫배와 허리만 뜨겁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방씨는 산모에게 침을 한 대 놓아주고는 방을 빠져나오게 되었지요. 왜 그냥 나오시오? 혹 너무 늦어 위험한 것이 아니오? 불과 몇 분 전에 방에 들어갔던 방씨가 금방 나오자 남편과 식구들은 더욱 걱정이 되었지요. 이제 곧 아기가 나올 테니 어서 준비를 하시오. 바로 그때 방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정말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떡 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가 태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아기가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너무 기뻤지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애를 먹이던 녀석이 어찌 그리 쉽게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남편은 방씨의 손이 닿자마자 아기가 태어난 것이 궁금하였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의 장을 붙잡고 있어 쉽게 나오지 못했던 것이요. 그래서 내가 침으로 아기의 손을 찔러 장을 놓게 하였소. 아마 그 아이의 손을 보면 침 자국이 남아있을 것이요. 남편은 방씨의 말에 태어난 아기의 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아기의 손에는 침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